의사일정 제4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지난 한 달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2차, 3차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민생에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확진 판정자가 이어지고 여전히 긴장된 상황이지만 한편에서는 희망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의 발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9분이 무사히 완치 판정을 받았고 격리되었던 우한 교민들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역학조사와 치료 경험이 축적되면서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자적인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하루 검진 능력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분과 일반 폐렴 환자까지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보였던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셨던 성숙한 대응과 방역당국, 방역 일꾼들의 헌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최고 수준의 방역 능력을 인정했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안전등급 1등급으로 우리나라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몇 차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진 방역 강국이라는 확고한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은 등원하는 아이들 수가 줄었다며 걱정하시고 음식점 사장님은 바이러스보다 손님 없는 게 더 무섭다고 걱정하십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를 조금이나 덜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당장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난 13일부터 경영 안정자금 450억 원과 특별보증 2,050억 원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긴급경영 안정자금 금리를 2.65%에서 2.15%로 노란우산 공제 대출금리를 3.4%에서 2.9%로 각각 0.5%포인트까지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또 만기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위한 세무 지원에도 착수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했고 체납 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피해 관광업의 지원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결로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또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원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 사태 피해 대책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회로를 해소하기 위한 14조 7천억 원 규모의 범용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선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의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제 방역과 함께 위축된 민생 경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에 복귀할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침체한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0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국회 보이콧만 모두 20차례에 이르고 여야 합의는 지난 1년 동안 7번이나 파기되었습니다. 19대 국회는 183일 동안 836시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150일간 506시간을 개최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안 처리율도 17대 58%, 18대 55%, 19대 45%였지만 20대 국회는 고작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회 시간, 국민의 삶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종로의 상인들을 향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없애고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월 국회에서부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의 20%를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 사업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발맞춰 국회는 지역상권 상생 발전법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 발전법은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가 2018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만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발전법은 지금도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발전법이 미래통합당의 협조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식이와 혜인이, 태호, 유찬이, 하준이 부모입니다. 더는 우리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 국회에서 무릎을 꿇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가 부끄럽다는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법안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 법만이 통과되었습니다. 해인이법과 태호 유찬이법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과거 정부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도 이렇게 울부짖으며 국회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한겨울 국회의사당 지하철역 지붕 위에서 24일 동안 단식 농성을 한 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 씨의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법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 법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사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관리특별법, 가습기 살균 피해 구제법도 너무 오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사후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본의 수출 규제 극복을 위한 대외무역법, 결제 시스템 간편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국가정보기본법도 화급을 다투는 법안들입니다. 미루어졌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해직 공무원 복직 문제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인도적 측면에서 매듭 짓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생 입법 일괄 처리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모든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산적한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특단의 여야 합의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동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sit, 홍콩 사태, 한일 무역 갈등이 그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90%가 동시에 하락했고 세계 무역량 증가율이 급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IMF,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민간의 활력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재정이 경제와 일자리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입니다. 사스가 발생한 2003년에 비해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8%에서 19%로 대폭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도 이 기간 동안 351억 달러에서 1,362억 달러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2003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예비비 1,000억 원의 지출을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하여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과제입니다. 지난해 일자리 수가 30만 1,000명이 늘어나 당초 목표로 삼았던 15만 명 증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해서 일자리의 3대 지표는 모두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수건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계기를 살려나가겠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40대 일자리 창출은 미진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4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지만 우리 제조업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이 어려워진 것도 근본적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서 제조업이 업그레이드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3대 신산업 분야에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혁에도 더욱 힘써서 새로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생형 일자리 추진에도 민주당은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 민정이 협력하는 한국형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노동자는 적정 임금과 노사 관계 안정에 협조하고 기업은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며 민간은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정부는 세제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협력과 상생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지난해 1월 경차 제조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친환경 뿌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밀양형 일자리, 자동차 부품 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구형 일자리, 2차 전지 생산에 나서는 구미형 일자리, 이모빌리티 생산조합이 중심이 된 횡성형 일자리, 중견 벤처기업 전기차 클러스터의 분산형 일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올해에도 2월 6일 미래 전기차 부품 산업의 해외 투자를 유치한 부산형 일자리 협약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까지 7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총 2조 9천억 원의 투자와 9,800여 명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 경기 부양과 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충북 괴산, 전남 신안, 전북 익산, 경북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 노동자,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르신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정으로 만든 나쁜 일자리일 뿐이고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민간 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급격한 고령화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려드리는 것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둘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강하며 더 건강해지신다고 합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오랜 경제활동에서 취득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용되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폄하하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 사업은 축복해야 할 효도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함께 어르신에 대한 효도 사업에 나섭시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금액을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0만 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추가로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 골목 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 5천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 5천억 원 규모로 2배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 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 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간의 경제 규모 확대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과 세금 계산서 발행, 장부 작성 등의 행정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 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에 달할 정도로 조세 환경도 선진화된 만큼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해도 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그간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 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열고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넘쳐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앞장서겠습니다. 농어민 생계 안정으로 활력 있는 농어촌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생계가 안정되어야 농어촌이 활기를 띠고 젊은이들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귀농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창업농 육성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청년 창업농 선발자가 1,600명쯤 되었는데 그중 69.7%가
귀농인으로 집계될 만큼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직불제는 작물 간의 형평성과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을 고려해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9년 1조 6천억 원에 불과했던 직불제 예산이 올해 2조 4천억 원 규모로 50% 증가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 분야에서도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어업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개선 효과와 더불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해서 농촌의 신성장 동력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걸려도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의 해소 등 노동계 현안도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본급 비중이 낮은 임금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노동계와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을 위해서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길로 노동계는 적극 팔을 붙이고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동계도 당당히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노동운동의 담대한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안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월 제정했던 청년 기본법으로 인해 청년 정책을 종합할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청년들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총선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역세권의 5만 호를, 구도심에는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4만 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용산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서 1만 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건설도 청년과 함께 하겠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 모태펀드 연 5조 원 달성 등 혁신 벤처를 육성해서 우수한 인재도 키워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전년 대비 3만 5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당 평균 15.1명에 이릅니다. 청년 벤처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000명씩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설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엥테르미땅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 문화 예술인이 창의적 생산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장려금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기술, 문화 강국의 미래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는 침묵의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교실은 물론 경로당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한편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가동과 노후 경유차 운행 역시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국민의 당당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비통함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유인한 여성 피해자들을 장기간 겁박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희대의 성착취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로 언론에 수차례 소개됐고 개정된 국회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제1호로 성립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된 성착취물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삶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다시 또 입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집단적 범죄는 가히 21세기판 인신매매라 봐도 무방합니다. 국민입법 시대를 여는 만큼 국민청원 1호인 만큼 국제 공조수사는 물론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고통에 우리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나서겠습니다. 야당의 동참도 호소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심각성을 함께 인지하고 2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소득 확대에도 더욱 나서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작년 7월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제도 모두 참여 정부 때 시작한 정책들입니다. 장애인 자립과 기본소득 보장은 선진사회의 척도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서 소득이 낮은 중증 장애인 16만 1천 명에게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앞으로도 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교육,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 서비스 체계도 지금보다 한결 더 확대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현되면 자영업,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노인 등에 걸쳐서 10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새로운 복지 혜택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둘러싸고 끝도 없는 지루한 논쟁이 이어진 끝에 20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아닌 과반의 합의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 두고두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합의 처리가 최선이라고 확신했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은 단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우리 국회의 의사결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에게는 야당의 요구에 굴복해 법안 처리를 포기하거나 또 다른 과반의 합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밖에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데도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은 딱 3가지 뿐이었습니다.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그리고 유치원 3법이 그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3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견해가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임위부터 최대 33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일정의 진행을 거부한다면 다수결 처리를 하거나 법안 처리를 하염없이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혼란마저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법 개정에 우리 모두가 다시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안에서 국회법 개정을 비롯해 공정과 결정의 룰을 새로 만들고 21대 국회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작금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급조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인 당원도 독립적인 정관과 정책도 자립적인 사무실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가짜정당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서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께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나쁜 정치 선동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 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의에 따라서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 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심과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제1당이 된다면 21대 국회는 개원 첫날부터 극단적 대결과 혼란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16일을 기억합니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 의해 국회의사당이 난폭하게 유린되었을 때 황교안 대표께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던 그 장면은 어쩌면 국회의 정치 일상이 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노동 존중 사회도 민생 경제 회복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역주행의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딱 2년의 시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려내며 권력 구조를 기득권으로부터 온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오는 역사적 위협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에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유연하게 국민을 통합하고 다른 목소리도 포용하며 가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사회의 기득권과 부조리를 없애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익에 눈이 멀어 가치를 배반하거나 국민에게 등 돌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으셨겠지만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확실하게 변해가겠습니다. 지금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교훈 삼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삶의 변화가 느껴지는 정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의 백신이 되어 미래통합당의 정치 파괴를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위대한 전진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단호한 분명한 선택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기로에 섰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되었고 남과 북의 협력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접근과 상상력으로 지금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새로운 협력과 모색이 꼭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부부터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남북 간의 인도적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의 공동 협력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북한 당국에도 요청합니다. 북한 당국에도 요구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협력의 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면 우리 민족은 두고두고 가슴을 칠 후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과감한 결단과 전환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시 한번 평화에 투표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총선 승리보다 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길로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투표로 결단해 주십시오. 다시 국민의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